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가수 제시에게 사진 촬영을 요청한 팬이 제시 일행에게 폭행당한 사건과 관련해 추가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범행 모습이 자세하게 찍힌 가운데 가해자에 대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식당에 몰래 들어와 금고를 털고 술과 음식 등을 훔쳐갔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창문을 통해 침입했는데 4차례에 걸쳐 절도 행각을 벌였습니다. 뾰로로 안녕하십니까. 자, 김은배 팀장님. 오늘 JTBC 상암 사옥으로 오시다가 지하철 타고 오셨잖아요. 네네. 자, 그런데 어떤 우리 사반 가족분께서 어머, 또 김은배 팀장님 아니세요? 했다면서요. 김은배 팀장이 사반 이렇게 붙더라고요. 어. 제가 사반 가족 그랬죠. 아, 진짜? 네네. 아유, 반갑습니다. 정말. 아, 연예인이야, 진짜. 미치겠어. 아우, 정말. 연예인병 걸리셨어. 아유, 자, 좋습니다. 예,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배우 류준열 씨를 놓고 환승연애 논란을 낳았던 두 사람. 자, 배우 한소희, 혜리 씨죠. 자, 그런데 오늘 인터넷에서 배우 혜리 씨 SNS에 집요하게 악플을 단 어떤 이의 계정이 화제였습니다. 네티즌 수사대가 이리저리 따져봤더니 어라, 이거 한소희 부계정 아냐? 이런 의혹을 제기한 거죠. 자, 한때 연정을 향해서 악플 테러를 했다. 딱 이런 식인 건데 일단 한소희 씨 소속사에서 공식적으로 부인을 하면서 해프닝으로 끝나는 듯한데 야, 이거 참 오래 갑니다. 예, 오늘 출연자 소개 올리죠. 예, 백다혜 아나운서, 박지훈 변호사,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김은배 전 서울청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향 삼송에서 노 비어 노 라이프란 작은 수제 맥주집을 합니다. 혼자 오시는 사반 가족 여러분들께 서비스 팍팍 하신 김동하, 이혜은 부부님. 자, 사반에서 한강 작가 노벨 문학상 수상 속보 보자마자 제가 그냥 탁 도서관에서 빌렸어요. 주변에서 완전 부럽다고 난립니다 하신 홍연경님. 자, 얼마 전 나리타 공항에서 아들놈이 저러고 있는 거예요. 야, 한국인 망신이야, 빨리 일어나 했더니 꿈쩍도 않길래 너 사반에 제보한다 했더니 0.1초 만에 기립하신 최성웅님. 자, 지난 주말 서울 장안동 춤축제 다녀왔습니다. 이게 홍어 무침 2만 원어치랍니다.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신 이춘세님. 자, 미국 버지니아 애난데일 살아요. 여기도 민폐주차하는 인간들 수두룩 빽빽입니다 하신 정영진님, 박재규님, 정여은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 사반 뉴스 755.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달려보죠. 도 넘은 민폐 행동. 또 무슨 민폐를 보여주려고. 자, 고딩 자녀를 둔 사반 가족분의 제보인데요. 자녀가 보여준 영상을 보고 큰 충격을 받으셨답니다. 저희도 충격이었습니다. 만나보시죠. 자, 대형마트 계산대 앞에 바나나를 탁 던지더니 한 남성이 시리얼과 우유를 들고 고래고래 노래를 부르며 시리얼 타임 하더니 저렇게 바나나 껍질 밟고 몸에다가 시리얼과 우유를 확 끼얹으며 자, 그러면서 막 괴성을 내면서 우는 발연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놓고는 막 뒹굴어. 자, 그래놓고는 이걸 또 청소했다면서 바닥을 닦는 인증샷을 찍고 있어요. 자, 또 다른 영상. 이번에는 한 남성이 조커 분장을 한 채 마트에서 큰 소리로 파한대소를 합니다. 자, 이때 옆에서 배트맨이 등장하네. 자, 두 사람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대치를 하더니 갑자기 배트맨이 계산대 위로 올라가는데 올라가서 뭐 할까요? 다시 홀짝, 야 빨리 뛰어. 홀짝 뛰더니 뒹굴기까지. 주변인들은 저놈들 좀 뭐야 저거? 어안이 벙벙. 정말 이런 거 볼 때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암울해집니다, 진짜. 네, 제보자는 고등학생 자녀를 둔 아버지인데요. 최근에 자녀가 요즘에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건 아닌 것 같다면서 영상을 하나 보여줬습니다. 영상에서는 웬 남성이 민폐 행동을 벌이고 있었는데요. 이 조용한 서점에서 테이블 위에 올라가서 큰 소리를 지르는가 하면 분장을 하고 이 영업 중인 매장을 활보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안에서 크게 노래를 부르기도 했는데요. 더 문제는 이런 행동으로 인해서 좀 당황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촬영까지 했습니다.
이 고의적으로 이상 행동을 하고 좀 그 불쾌한 사람들의 반응을 즐기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문제는 이 영상 속의 인물 계정을 구독하는 사람의 수가 4만 7천 명이 넘습니다. 와우. 이 제보자는 초중학교 학생들 사이에서 이런 민폐 행동이 유행처럼 번지고 또 쉽게 따라하는 경우도 있어서 정말 안타깝다면서 제보를 해왔습니다. 자, 박 교수님, 저 녀석들이 네. 상담을 받으러 왔다. 부모 손에 이끌려서 교수님 네. 뭐라고 하실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그 근본 원인을 좀 찾아보려고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양육을 하시는지 훈육을 하시는지도 좀 체크해 볼 것 같은데 아마 아이들이 관심을 받고 싶어서 혹은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튀고 싶어서 또는 이제 영상을 만들면 또 실제로 또 돈도 벌리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부모님께서나 가정이나 학교에서 좀 따끔하게 이런 행동을 못하게 훈육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이런 경우에 아이들한테 너무 반응을 또 많이 해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관심도 주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뭐 멋지다는 얘기도 절대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때려야 됩니다. 아, 때리다니요. 때려야 됩니다. 때려서는 안 되겠죠. 체벌은 좀 해야 됩니다. 필요할 때는. 예전에는 좀 했는데 답답하네요. 저는 얼굴을 좀 공개했으면 싶은데요. 아, 얼굴 공개. 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음식 지적했더니 점점점. 자, 식당에 갔다가 겪은 충격적인 사건 제보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자, 식당에서 주문한 우동 사진인데요. 근데 면이 군데군데 좀 찐해요. 그리고 빛깔도 그렇고 식감도 먹어봤더니 영 좀 푸석푸석한 게 역시나 면이 불량이더라. 그래서 어필을 했죠. 그럴 때 다행히 우동값은 환불받기로 했는데요. 띵동 입금 문자가 와서 봤더니 입금자 명에 욕설, 중국어로 표현하자면 니츠 반너마가 있었다는 겁니다. 백다희 아나운서, 니츠 반너마 환불을 하면서 너 밥 먹었어라고 했던 거예요. 아니요, 욕설을 적었고요. 지난 14일 대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제보자는 직장 동료와 점심을 먹으려고 새롭게 오픈한 프랜차이즈 텐동집에 갔는데요. 이 텐동 2개와 우동 2개를 주문을 했는데 우동면의 색이 보신 것처럼 좀 이상했습니다. 색도 얼룩덜룩했고 좀 맛도 어떤 부분은 딱딱하고 질겨서 결국 직원을 불렀습니다. 이게 정상인 거냐고 물었는데 이 직원이 다른 우동면을 새로 삶아서 오더니 색이 똑같으니까 이건 정상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제보자는 찝찝해서 우동을 남겼다고 하고요. 결제는 했습니다. 그런데 직장 동료가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해서 제보자가 직접 본사에 문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본사 담당자가 사진을 보더니 이거는 하자가 있는 제품이 맞다라고 답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대리점을 통해 환불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면서 사과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이 돼도 감감무소식이었는데 오늘 오전에야 입금 문자가 왔습니다. 그런데 보신 것처럼 이렇게 입금자 명에 좀 심한 욕설이 적혀 있었던 겁니다. 자, 박 변호사님. 땡발 땡기. 예. 예, 이 숫자 욕설. 네. 이거는 매기는 거 아니에요? 매기는 거. 그렇죠. 사실은 누가 보더라도 우동 면발은 뭐 일반인들 다 구별이 가능합니다. 뭐 일부러 그럴 수도 뭐 블랙 컨슈머도 아닌 거고요. 그 하면 사진만 봐도 면발이 뭔가 잘못돼서 보이거든요. 색깔도 그렇고. 먹어보면 한 번만 씹어보면 아는 거기 때문에 막 그런 의미에서 했던 거고 이걸 프랜차이즈점 본사도 문제가 될 거고 예. 또 나중에 개업했으면 나중에 저런 한다 해가지고 앞으로 잘 될 가능성이 있는 거지. 저거 가지고 욕설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이게 화가 나가지고 본사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본사에서는 너무 죄송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점주한테 지금 연락을 했다고 하는데 점주하고 연락이 계속 안 되다가 오후쯤에 본사를 통해서 연락이 옵니다. 왔어요. 사과하고 싶다. 욱해서 그랬다 하더라. 아이고. 라고 하는데 이거는 욱한 걸 떠나서 형식적 사과 말고 진정한 사과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새로 이제 개업했다면 이럴 때 가장 중요한 시점인데 맞아요. 정신을 좀 안 차리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본사에서도 이거 자꾸 문제되면 판매 관리사 슈퍼바이저를 보낸다고 합니다. 만약 2번 정도 경고를 먹으면 영업 정지나 이런 것들 되기 때문에 아마 본사에서는 더 중요시 여기거든요. 앞으로는 저러지 말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이게 뭡니까? 자, 다음 또 이어가죠. 자녀들 몰래 먹튀입니다. 자, 부부끼리 혹은 연인끼리 먹튀하는 경우 많았었죠. 그래도 차마 애들 앞에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했습니다. 보시죠.
자, 식당 한쪽에 한 가족들이 앉아 있어요. 자, 부부가 아이들 데리고 와서 냠냠쩝쩝 냠냠쩝쩝 맛있게 하고 있어요. 자, 잠시 후에 식사를 마치고 부모 아이들 저렇게 다 같이 손을 꼭 잡고 바깥으로 이제 나가는데, 야, 얘들아 먼저 나가 있어라. 애들 먼저 보내고 나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짐을 챙기더니 계산은 아빠가 안 하고 그냥 갑니다. 예, 노 결제. 그래도 부모로서 창피한 줄은 알았던 건가요? 애들 먼저 내보낸 거 보니 다행인가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닭꼬치 전문점인데 제보자 아들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난 11일 저녁에 있었던 일입니다. 미취학 아동 정도 한 초등학생 자녀 셋하고 부부가 와서 술은 안 먹고요. 아마 4만 원 정도의 식사를 시키고 갔는데 지금 말한 것처럼 아이들을 먼저 너희들 가. 아빠 엄마를 먹튀를 해야 돼. 그런 말을 했는지는 확인이 안 됩니다. 아이들 먼저 보내고 예. 결국은 이 두 부부가 계산을 하지 않고 가버렸다고 합니다. 문제는 두 번째래요. 예?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 이런 행동을 했다고 진짜? 합니다. 전에 그 먹튀 행위는 넘어갔는데 이거 아닌 것 같다. 실수가 아닌 고의적인 것 같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정말 배가 고파가지고 배가 고파 닭꼭지를 먹습니까? 그것도 이상하죠. 정말 배고프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보면 고의적으로 아이들을 보내고 뒤에 먹튀하는 모습이거든요. 사기죄 뭐 이런 게 성립할 수 있고요. 이거 나중에라도 실수였으면 제보자 입장에서는 결제 좀 해라. 정신 좀 차려라. 아이들 보기 부끄럽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 교수님, 그 아이가 네. 부모님한테 엄마 아빠한테 엄마 지금 나 먹튀한 거 먹은 거야?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 방송 보면요. 네, 근데 뭐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아도 아이들은 느낌만으로도 부모님의 행동이나 마음을 알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따라간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이들은 엄마 아빠의 앞모습이나 엄마 아빠의 얘기를 듣고 자라는 게 아니고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니까요. 근데 저런 행동을 했는데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어떤 걸 느꼈을까요? 엄마 아빠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하거나 혹은 이래도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맞아요. 이런 행동을 쉽게 여기겠죠.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갈게요. 버스에서 음란 행위입니다. 제목 그대로입니다. 만나보시죠. 자, 이곳은 버스 아닌데요. 저 옆에 앉은 한 남성이 바지를 계속 만지작거려요. 갑자기 또 그리고 또 휴대전화를 쥔 다른 손으로 또 부끄러운 줄을 알았나 봐 또 가리더니 또 계속 저러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 식사 중에 죄송합니다. 자, 은배 팀장님, 그 고3 남학생이 버스에서 저 장면을 목격하고 제보를 해준 건데 와, 말로만 듣던 변태가 정말 있었어요 라고 말이죠. 있습니다. 변태가 있습니다. 저것은 제보자는 지난 8월에 경남 양산에서 친구들과 함께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를 탔는데 다 같이 이제 맨 뒷자리에 탔어요. 타고 앉아 가는데 몇 정거장이 지났는데 40대 중반 정도의 남성이 대각선 앞쪽 좌석에 앉아 있었는데요. 그런데 얼마 지나서 이 남성이 버스 안에 있는 다른 여성 승객을 보고 나서는 성적 행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태 행각을 한 것이죠. 남성은 뒤쪽에 앉은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보지 못했고 여기 제보자의 친구들하고 제보자만 보고 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이분은 사실은 이건 도덕적, 윤리적 문제가 아니고 저 버스를 탔지만은 저런 행동을 하게 되면은 교도소 가는 호송버스를 탈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저러면 안 되는 것이죠. 자, 팀장님, 네. 방금 이 분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이 놈이라고 해주십시오. 글쎄 제가 욕을 좀 못하는 스타일이라 이놈 그러면 안 되지 라고 할게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시어머니의 달력입니다. 자, 집단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인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연락을 몇 번 했는지 체크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고민이 많은 20대 여성입니다. 남편과 2년 전에 결혼해서 맞벌이로 지내고 있는데요. 시어머니가 타지에서 홀로 사셔서 일주일에 2-3번은 퇴근길에 안부 전화를 드리고 있어요.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시어머니는 김치 보내줄까? 건강 잘 챙겨야지 라면서 늘 걱정하고 챙겨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고부 사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이직을 하면서 바빠지는 바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임수인계를 받느라 거의 매일같이 야근을 했고 또 회식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2-3번 드리던 이 안부 연락이 한 달에 2-3번 정도로 뜸해졌습니다.
물론 죄송하기도 했지만 저도 너무 힘들고 지쳐서 퇴근하면 집에서 정말 쓰러져서 자기 바빴고 주말에는 밀린 살림을 하느라 바빠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오랜만에 시가에 갔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만 슬쩍 부르시더니 네가 전화한 거 달력에 체크해봤다. 한번 봐라 이러시는 겁니다. 달력을 보니까 제가 연락드린 날을 빨간 펜으로 체크를 해두셨더라고요. 이직하느라 바빠서 그랬어요. 앞으로는 연락도 자주 드리고 자주 찾아올게요 하고 사과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무리 바빠도 몇 분 통화하는 게 어렵니? 너희 걱정하는 나는 생각도 안 하는 거야? 라면서 서운한 티를 내시는 겁니다. 물론 저는 이런 시어머니의 마음도 이해는 하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연락 횟수를 달력에 체크하는 것까지 보니까 좀 갑갑하게 느껴졌거든요. 이런 제가 나쁜 며느리인 건가요? 아,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처 핸즈업 타임 6천여 분의 우리 가족의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사연자 며느리입니다. 이게 지금 무슨 어머님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요. 저 지금 좀 닭살 돋았어요. 전화 자주 못 드린 건 죄송해요. 죄송한데 그래도 이걸 달력에다가 이렇게 체크하시는 거 부부 사이에도 서로 사랑한 날 체크하고 그러면 놀랄 노짠데 그리고 전화는 꼭 제가 드려야 하나요? 은배 오빠한테 하라고 하셔도 되잖아요. 이건 좀 동그라미. 그렇군요. 아닙니다. 어머니 얘기도 들어보세요. 다음 시어머니입니다. 어머머머머머 아가 타혜야 소름이라니 너 어쩜 그렇게 서운한 말을 할 수가 있니? 난 너를 며느리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우리 은배가 타혜 널 딱 데려온 순간부터 넌 내 딸이었다. 일주일에 몇 번씩 전화하던 딸내미가 연락이 뜸해졌다면 걱정이 되겠니 안 되겠니? 어머니 죄송해요가 아니라 소름. 아이고 은배 이놈아 이 한심한 놈아 X입니다. 교수님 뭔가 손이 움직였던 것 같은데. 네. 자, 팀장님. 그렇습니다.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 전화 받는 거는 좋겠지만은 저걸 달력에 표시할 정도로 한다는 거는 트라우마가 있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며느리하고 통화를 하긴 합니다. 그런데 언제 하느냐? 생일 때, 휴가 때, 그리고 자기 손녀 봐달라고 할 때 몇 번이면 되는데 한 달에 3번도 많이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시어머니 저렇게 달력에 표시하는 거는 아닙니다. 절대로 표시하지 마시고 며느리가 전화 오면 오는 대로 받으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채팅창에 이거 내 얘기야 그러고 계신 분들 계십니다. 네. 근데 이제 어떤 시어머니는 굉장히 좀 피곤하셔서 그런 걸 다 체크하시는 그런 시어머니도 있으시겠는데 이 경우는 아닌 것 같아요. 이 경우는 진짜로 며느리랑 사이가 좋고 며느리를 좋아해서 전화를 정말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걱정도 되고 늘 전화했던 며느리가 연락을 안 하니까 혹시 무슨 일이 있나 싶기도 하고 정말 그립기도 하고 뭐 이러셔서 그냥 이렇게 체크를 해보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체크를 하면 며느리로서는 굉장히 압박감이 느껴지고 전화하는 게 좀 더 싫어질 수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체크란 걸 뭘 또 보여주셔. 그냥 그러니까. 체크만 하지. 이게 잘못된 거예요. 기억을 하세요, 차라리. 3일 됐네, 5일 됐네, 6일 됐네. 이걸 보여주는 게 맞아. 오히려 며느리가 더 멀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 들고 우리 옛말에 이 말 많잖아요. 무소식 희소식이다. 만약에 전화 오면 안 좋은 소식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마음을 좀 편하게 가지고 또 그래야지만이 또 며느리가 전화를 또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앞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백다희 아나운서 신랑은 어디 갔어?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너무 가까웠던 게 좀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치가 높아지면 서로 실망하고 상처받기 쉽잖아요. 그래서 정말 한결같이 할 수 있는 정도로만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족분들 의견도 들어볼게요. 김정희님, 아예 연락하지 마세요. 김치도 받아 먹지 마세요라고 하셨고요. 아코코님은 왜 아들한테는 안 하고 며느리하고 전화하려고 하는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희님은 시어머니 본인의 인생을 즐기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사반 제보 메일과 카톡 제보 채널에서는 많은 사연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현동님 보고 계신가요? 요즘 젊은 친구들 왜 이런지 모르겠다 하시면서 영상을 주셨습니다. 보시죠. 자, 지난 10일 밤 11시쯤 경기 화성시 동탄역 포레너스 아파트 후문. 자, 젊은 여성 2명이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갑자기 무언가를 냅다 그냥 내동댕이 치고 있습니다. 우당탕탕 쾅쾅쾅쾅 도대체 뭘 집어던진 건가 싶어서 차를 세우고 가보셨다는 거죠. 자, 가봤더니 전동 킥보드, 공유 자전거 있는 대로 그냥 냅다 던져가지고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더라.
네 집 딸내미인지 몰라도 니들 왜 이러고 사는 거니? 응? 하셨네요. 가수 제시에게 사진 촬영을 요청한 팬이 제시 일행에게 폭행당한 사건과 관련해 추가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범행 모습이 자세하게 찍힌 가운데 가해자에 대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짚어봅니다. 자, 사방가족 여러분, 이번 사건 저희가 이제 세 번째 전해드리게 되는데 저희가 또 준비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9월 28일 밤 서울 압구정에서 골목에서 벌어졌던 제시 일행의 어떤 미성년자 팬에 대한 폭행. 자, 이거 관련해서 새로운 영상을 저희가 제보를 받아서 구했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 오리무중인 상태인 그 폭행 직접적인 가해자, 그 가해자에 대한 아주 결정적인 또 제보를 받았습니다. 자, 그걸 전해드려야 되는데 지금 어젯밤이었습니다. 폭행 당시 상황. 저희가 원래 전해드렸던 영상은 뒤에서 찍은 영상이었거든요. CCTV 영상. 자, 그런데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영상은 정면에서 촬영된 CCTV죠. 네, 맞습니다. 이 새로운 각도로 찍힌 CCTV 영상을 저희가 제보를 받았는데요. 기존 CCTV 영상은 좀 폭행 장소에서는 멀찍이 떨어져 있어서 정확한 상황은 파악하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이 CCTV는 폭행 당시에 바로 위쪽에서 찍힌 영상인데요. 당시 상황이 더 구체적으로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보여주시죠. 네, 피해자가 사진 요청을 위해서 제시 일행에게 조심히 다가가는 모습인데요. 근데 코알라 프로듀서가 싸울 듯이 이렇게 피해자에게 가까이 달라붙습니다. 제시가 이 코알라의 팔을 잡으면서 말리고는 피해자에게 좀 정중하게 거절하는 모습이 담겨 있는데요. 그런데 이때 일행 뒤편에서 한 남성이 걸어 나오는 모습이 저 보이시죠? 뒤쪽. 예. 네, 이 사람이 바로 가해 남성입니다. 다른 일행이 흥분한 코알라 프로듀서를 말리는 동안 이 가해 남성은 이 상황을 좀 뻔히 지켜보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를 본 제시가 남성이 말리려고 팔을 뻗는 순간에 이 남성이 그대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해 버립니다. 이후 폭행이 이어졌고요. 제시 일행 중 여성이 가해 남성을 골목 반대편으로 끌고 갑니다. 그렇게 남성은 현장에서 사라졌고 제시와 남은 일행 역시 이 가해 남성이 사라진 방향으로 가버리는 모습입니다. 자, 그 제시 씨가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소속사를 통해서든 변호인을 통해서든 줄곧 얘기했던 것이 처음 본 사람이다. 네. 예, 처음 본 사람이다. 이 논리였는데, 자, 앞서 영상을 보셨다시피 뒤에서 이 처음 코알라와 이 피해자가 시비가 붙었던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튀어와서 본격적으로 폭행을 하더란 말이죠. 그렇죠. 어. 처음 본 사람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고요. 지금 보면 앞에 찍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위협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코알라 프로듀서가 했다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보면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저 사진 좀 예, 그 정도예요. 그 정도고 코알라가 위협적이고요. 또 이 지금 피해자가 이 영상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면 제시 해명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입니다. 가해 남성이 처음 보고 그날 폭행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계속 같이 서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제시 일행하고 또 가장 그렇지만 제시가 폭행을 말리긴 했지만 소극적이었고 가장 결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끝나고 폭행 후에 가해 남성하고 이 제시 코알라 등등 제시 일행들 모두 같은 방향으로 가버리는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같은 일행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또 그렇게 주장을 하고 모르는 사람이라면 같이 같이 갈 왜 이유가 갑니까? 없죠. 폭행을 했는데 또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상황이라고 하네요. 자, 여기서 더 주목을 해야 할 것이 저희가 지금 보시는 저 새로 제보받은 영상을 구하면서 가해자의 얼굴을 정말 근거리에서 정면으로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팀장님? 그렇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게 되면 저 가해 남성이 걸어오는 모습하고 그다음에 얼굴이 거의 정면에 각도로 찍혀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너무나 늦은 새벽이기도 하고 화질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얼굴이 정확해 보이지 않고 흐릿하게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가해 남성의 체격이라든지 머리 스타일 같은 경우는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핵심은 뭐냐면 가해 남성에 있는 문신인데 두 팔에 문신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가해 남성이 두 팔의 문신이 손목까지 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신들은 또 할 수 있지만은 각 문신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 범인을 특정하는데 문신만 정확히 파악하게 되면은 확실한 범인을 추정할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저는 이 가해 남성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보도를 하면서 제 씨와 그 일행에 대한 제보가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 제보들 가운데 이 가해 남성으로 추정된다면서 사진을 보내온 제보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방금 보신 그 영상 속 가해자의 얼굴과 제보로 온 의심 인물의 사진을 비교해 봤는데 교수님,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비슷해 네. 보이더라고요. 네. 한 익명의 제보자가 보내주신 가해 남성의 사진을 봤을 때 저희가 CCTV에 나온 남성과 이제 상당히 비슷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체격도 비슷하고 팔에 있는 문신도 그렇고 또 머리 스타일도 상당히 유사했습니다. 지금 이제 보실 수 있는 저 사진인데요. 저 사진은 폭행 사건 3일 전에 그 CCTV 속에 있는 제시 일행이 있잖아요. 예. 그 일행에 한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와 같이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래서 이 저 가해 남성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SNS를 또 가서 이제 정면 사진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당히 비슷하다, 유사하다라는 판단이 들었어요. 다만 CCTV 영상이 좀 흐리기 때문에 100% 확신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진을 피해자에게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가해 남성이 맞는지를 물어보니까 예. 피해자는 그날 좀 정신이 없어서 확실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찰은 가해 남성에 대해서 전혀 확인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말이죠. 저도 그렇고 저희 제작진도 그렇고 그냥 눈대중으로 비슷한 것 같다. 뭐 이 정도였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영상 전문가에게 직접 앞서 보신 그 두 사람 동일 인물로 볼 수 있는 건지 문의를 했습니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84% 유사성. 전문가에게 직접 들어보시죠. 저한테 주신 영상 자체가 화질이 좀 저하되어 있는 영상이에요. 이번에 윤곽이 또렷하게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일부는 눈, 코, 입기 같은 특정 그 얼굴 안면은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인공지능으로 안면 대조 실험을 한 거거든요. 샘플 수가 적어서 이제 84%라고 하는 수치가 큰 의미가 있다라고 단언해서 얘기할 수는 없고, 다만 유사한 얼굴형 또는 유사한 생김새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 정도까지는 돼요. 자, 일단 황민구 법영상분석연구소 소장이 84%라는 네. 저 뭐 수치를 제시를 했는데, 자, 일단 뭐 제가 전언을 하자면 유사한 얼굴형, 유사한 생김새를 가지고 인물이다. 네.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0%는 아니라는 거예요. 알 수는 없다라고 보는 게 맞고, 뭐 눈이라든지 코라든지 뭐 귀라든지 이런 것들이 AI 인공지능을 통해서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84% 정도 유사하기 때문에 같을 수도 있다라고 추정할 수 있던 그런 부분이고, 사실은 화면 화질이 상당히 흐립니다. 다른 어떤 영상이라든지 다른 샘플이 있어야지만이 더 확인이 가능하고, 지금 단계에서는 한 84% 정도라고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단언컨대 100%는 아니다,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앞서 보신 그 제보받은 사진 속 인물이 그 영상 속 인물과 동일 인물일 수 있다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믿는 이유가 뭐냐면요. 저 오른쪽에 있는 저희가 제보받은 저 사람의 인스타 계정을 저희가 봤더니 트라이어드 오브 타이완이라고 돼 있습니다. 대만계 미국인이더라고요. 자, 그런데 저 사건이 벌어지고 제시 측에서 뭐라고 했느냐? 도망간 사람 중국인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트라이어드가 삼합회입니다. 중화권 마피아 있지 않습니까? 삼합회. 그리고 온몸에 문신이 돼 있고요. 자, 그런 거를 하나하나 조각을 맞춰보면 뭔가 좀 비슷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자, 하지만 어디까지나 추정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건 뭐 또 경찰이 확인을 해야 할 부분이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폭행 가해자는 지금 한국에 없다. 이미 출국을 했다.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강남경찰서에서는 내국인이 외국인에게 폭행당한 사건이니만큼 엄정히 수사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가족 여러분들 지금부터 전해드릴 내용도 좀 주목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앞서 이 가수 제시가 과거에 2013년도 서울 압구정의 어떤 이태원이죠.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이번과 유사한 폭행 사건에도 연루가 된 적이 있었다. 이렇게 전해드렸었는데 당시 2013년 이태원 클럽 폭행 사건의 피해자가 저희 방송을 보고 연락을 주셨어요. 그때 제시 일행에 대한 고소를 취하를 했었는데 제시가 죄가 없어서 취하했던 게 아니라 그 이유가 따로 있었다. 네, 일단 당시 사건은 2013년 5월 중순에 이태원의 한 클럽 화장실에서 일어났었습니다. 그때 목격자도 CCTV도 없었기 때문에 양측의 주장이 상당히 팽팽하게 맞섰는데요. 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는지 폭행을 했는지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제시를 포함한 일행 3명에게 폭행을 당해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었고 당시 제시가 자신의 양팔을 잡아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이 폭행 당사자였고 공범이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시는 당시에 친구들과 싸움이 붙어서 말렸을 뿐이고 절대 때리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결백을 주장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관련 보도가 나간 이후에 피해자가 제작진에게 직접 연락을 해왔는데요. 자신을 한국계 미국인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2010년에 한국에 왔다가 떠나기 약 한 달 전에 제시 등 일행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시와 제시의 친구 2명이 죄가 없어서 고소를 취하한 게 아니라 는 거를 분명히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7월에는 직장 등의 이유로 비행기도 다 준비를 해놨는데 이걸 취소할 수가 없어서 미국으로 가면은 이 고소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취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번에 압구정동에서 미성년자가 제시 일행에게 폭행당한 사건, 그리고 과거 2013년에 본인이 당한 사건, 굉장히 이 구조가 비슷하다. 제시가 직접적으로 연루가 됐건 아니건 그 사건을 대하는 제시의 태도가 너무나 유사해서 인상적이었다. 이렇게 이 피해자분은 얘기하십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그래서 나는 화장실 대가라 그랬는데 그 3명이 나타나서 나를 돌입했어. 무릎 꿇어서 미안하다고 얘기하면 가방을 준대. 이번에 고등학생이 사진 찍자 뭐 물어보고. 근데 그 주변에 지 친구들 다 때렸잖아. 그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 똑같다고. 나도 몰라요. 완전 비슷하지. 지 친구가 뭐 중고다고 웃기고 자빠졌네. 걔 말은 그 친구가 없다고 이제 출고했다고. 그러니까 못 잡겠다고 그 뜻이지. 옛날에 똑같았어. 자, 똑같았다. 11년 전하고. 네, 그러니까 이 피해자는 이번 제시 일행의 팬 폭행 사건이 본인이 당한 것과 너무 유사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친구들이 나서서 이제 폭행을 하고 제시도 이제 폭행을 했지만 그 가해자는 모른다라고 잡아떼는 것도 그렇고 그때 2013년에는 그 친구가 미국으로 돌아갔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또 중국으로 돌아갔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똑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피해자는 뭐라고 또 얘기를 하냐면 만약 CCTV가 없었으면 제시가 이번에도 자기는 전혀 연루되지 않았다라고 잡아뗐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이번에 11년 전 사건의 폭행 피해자는 당시에 그 제시 일행, 제시에게도 맞았다라고 이분은 주장을 하시고 기억을 하시는데 제시는 당시에는 그 자신은 말렸고 폭행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엇갈린 주장을 폈었습니다. 자, 팀장님. 이 과거 폭행 피해자 이분이 이번 사건 피해자에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11년 전 이태원 클럽 화장실에서 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제보자입니다. 주장하고 있는 거는 이번 피해 사건에 관해서 그 부모에게 당신이 겪은 일을 이해한다고 꼭 전해달라고 하면서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하니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빨리 나아지길 바란다면서 위로를 전했고요. 오랜 시간이 지났어도 제시가 당시에는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더 유명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성격과 태도를 보면서 제시가 어떤 사람인지 많은 사람에게 알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작진에게 연락하게 됐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 폭행당했던 피해자는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올해 여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는데요. 그때도 11년 전 그 사건이 떠올라가지고 아버님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흘렸고
그리고 당시 너무 억울했다고 토로했는데 이 피해자는 당시에 많은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이렇게 억울하다는 주장을 폈는데 이거는 제보자의 주장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사진이 2013년 이태원 클럽에서 그 폭행 가해자들 3명 중 뭐 3명의 사진인데 오른쪽이 지금 블러를 치지 않은 게 제시입니다. 당시의 제시 모습인데 물론 이 제보자님은 저 3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제시는 나는 말렸다. 폭행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반론을 펴고 있습니다. 자, 실은 지금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시가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서 출석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 취재진이 강남서 앞에 지금 대기 중인데요. 현재 이 시간까지 아직 오고 있다는 얘기는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 사건 일단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야심한 밤 한 남성이 고깃집 안을 배회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가게 전등 대신에 플래시를 켜서 반찬통을 이리저리 살펴보기도 하고요. 주방 냉장고를 열고서는 고기를 봉지에 담아서 챙기기도 합니다. 가게 주인이라고 하기에는 어딘가 분주하고 조심스러워 보이는 남성. 대체 이곳에서 뭘 하고 있었던 걸까요? 자, 교수님, 사장님, 고깃집 사장님의 제보네요. 네, 경기도 안양시에서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이고요. 부부 둘이서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때 현금을 내시는 분이 없어서 금고를 자주 살펴보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봐야겠다 싶어서 지난 14일 가게 안에 금고를 아무 생각 없이 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깜짝 놀라신 게 금고 안에 있었던 돈이 통째로 다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텅 비어 있었다고 합니다. 사장님 너무 놀라시고 절도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셔서 그때 이제 CCTV를 확인하게 됩니다. 자, 대체 그러면 퇴근할 때 문 다 닫고 가잖아요.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네, 이게 당시 CCTV에 절도 장면이 찍혀 있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10일 새벽이고요. 한 남성이 창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더니 창틀을 밟고서는 가게로 침입을 합니다. 잠시 후 냉장고에서 꺼낸 소주와 맥주를 창문 앞에 일단 챙겨두고 반찬통에서 김치 한 접시를 담은 뒤에 들어왔던 창문으로 다시 나가는 모습이죠. 그리고 다음 날 새벽입니다. 다시 가게로 찾아왔는데요. 이 남성 역시 냉장고에서 술을 꺼내 챙기고는 휴대전화 플래시를 켜서 반찬통들을 샅샅이 뒤집니다. 그런 다음에 주방까지 침입을 해서 이번에는 고기가 보관된 냉장고까지 열어서 또 가져갈 게 없는지 살피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제보자가 환기를 하려고 이 창문을 1, 2cm 정도 열어둔 거를 깜빡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주 살짝만 열어뒀기 때문에 모르고 넘어갔던 겁니다. 뒤늦게 잠그기는 했지만 이미 절도범이 몇 차례나 가게에 드나들고 난 뒤였습니다. 자, 3일 동안 4번을 저짓을 했습니다. 자, 사장님이 절도 사실을 뒤늦게 알았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냉장고 열 일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사실 그렇게 가져간다고 해서 상상도 못하는 일이니까 생각도 안 해본 거죠. 눈치 못 채고 있다가 이제 돈이 없어지는 바람에 그분이 실수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몰랐을 수 있는데 돈까지 손을 대버리는 바람에 저희가 알게 된 거죠. 자, 이게 결국 돈을 훔치다가 덜미가 잡혔군요. 그렇죠. 사장님께서 이렇게 냉장고를 늘 열고 그다음에 고기가 얼마나 많나 이런 거를 이제 보지 않으신 겁니다. 그래서 절도가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는데 돈이 없어지니까 이제 깜짝 놀라셔가지고 절도가 있구나라고 보시고 나중에 CCTV를 보니까 10일 새벽에도 새벽 4시에 이제 술과 김치가 없어지고 11일에는 2번을 침입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12시 20분에 와서 술을 가져가고 1시 50분에는 그때 이제 와서 돈을 가져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이제 고기까지 가져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어떻게 보면 좀도둑이잖아요. 네, 나름 그렇죠. 또 완전 범죄를 꿈꿨습니다. 지금 고기, 반찬, 술 이런 걸 가져가기도 하고 돈도 가져가긴 했지만요. 상당히 이 사람이 좀 용의주도한 모습들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반 앞에 이 창문 앞에 찍힌 신발 자국을 본인 팔소매를 닦는 모습. 지금 닦네. 닦고 있어요. 걸릴까 봐. 또 신발이 신경 쓰였든지 맨발로 또 올라와요. 아이고, 맨발이네. 신발 그 구두 자국 나오잖아요. 신발 자국. 또 받침대로 썼던 소주 상자도 절도가 끝난 후에 제자리에 놔두고
충격적인 거는 고기를 훔쳐가면서 훔쳐간 만큼 그 위에 비닐팩을 또 딱 해놓습니다. 덮어놓습니다. 태블릿이 비뚤어지자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고 문제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CCTV에 다 찍히고 있는데 아마도 이 사람이 CCTV 존재를 몰랐던 것 아이고. 같아요. 또 금고는 또 왜 건드렸는지 하여튼 용의 주도한 듯 안 듯 안 한 듯 CCTV 다 찍고 있는데 뭔가 사장님 생각에는 좀 어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자, 뭐 금방 특정이 됐답니다. 다행히. 자, 그런데 야, 이걸 두고 진짜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해야 될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위층에 전과자가 산다. 사장님 얘기 들어보시죠. 같이 고시텔에 사시는 분이 이분 아세요? 물어봤더니 안 돼요. 3층에 살고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고 깜빵에서 나왔대요. 무섭고 찝찝하고 출근도 하기 싫고 그분이 거기 계실 수 있는 거잖아요. 저 전과자라고 하니까 더 무섭죠. 아, 세상에 바로 위에. 네. 1층이 이제 가게면 위층이 고시텔인데 위층에 이제 전과자가 거주하고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뭐 절도 같은 거 같아요. 흉악범은 아니고 최근까지 감방에 있다가 나왔다. 얼마 안 살았다라는 얘기도 있고 다만 건물주한테 얘기를 하니까 절도 한번 경찰 연락 받은 적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른다. 그래서 지금 추측할 수 있는 게 좀 절도로 오래 가 있어가지고 세상 물정이 좀 옛날 방식이죠. 옛날에 CCTV가 별로 없을 뭐 때. 드라이버 하나로 다 할 때. 예, 다 할 때. 그때 아주 용의 주도하게 해가지고 몇 번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저거 할 때마다 다 걸려요. 다 찍혀요. 고스란히 찍히고 있다. 너무나 자기 모습이. 아마 그건 몰랐던 것 같아요. 예. 팀장님, 이 감방에서 공짜밥 먹는 거에 너무 익숙해졌어, 저 양반. 그렇습니다. 어떻든 간에 아직 잡지는 못했는데요. 사장은 개인적으로 이제 다른 사업을 하려고 현재 하고 있는 가게를 정리할 생각인데 이런 일을 당했기 때문에 상당히 당혹스러운 모양입니다. 그런데 지금 절도범이 사실은 고시텔에 있는지도 지금 확인이 되지는 않고는 있어요. 담당 형사가 배정은 되긴 했지만은 이틀 동안 연락도 없기 때문에 걱정도 되고 또 이 절도범이 흉악범인 거는 아니지만 전과자가 가게를 여러 번 침입했기 때문에 혹시 또 다른 무슨 일이 생길까 봐 상당히 불안하다고 토론을 하고 있는데 이 방송을 통해서 꼭 절도범을 잡았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경찰에 신고했으면 이 정도의 잡범 정도는 경찰이 의지만 했으면 요거 일주일 내에 검거가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한 남성이 길을 가는데 낯선 여성이 아는 척을 합니다. 바로 25년 전에 헤어진 전처의 친구였는데요. 간단하게 인사를 주고받고 지나가려는 찰나 여성이 폭탄 발언을 날립니다. 남성은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큰 충격을 받는데요. 약 30년 동안 숨긴 전처의 비밀은 뭐였을까요? 자, 몇 개월을 고민하시다가 제보를 주셨대요. 교수님, 30년 동안 전처가 숨긴 비밀이 뭡니까? 네, 맨 처음부터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제보하신 분은 50대 남성입니다. 그런데 30년 전에 상당히 어릴 때 결혼을 하셨대요. 그때 아내가 20살이었다고 하는데 어린 아내가 너무 이제 안쓰럽고 고맙고 이러니까 중전마마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말 극진히 모시면서 살았대요. 근데 이분이 20대 초반에 아주 뭐 운이 좋아서 그랬는지 본인 얘기지만 운이 좋아서 그랬는지 사업에 크게 이제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에 5억 이상을 벌었대요. 근데 30년 전에 인력이 5억이면 지금으로서는 훨씬 더 많이 버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굉장히 수입이 좋았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내한테도 좀 이렇게 힘을 불어넣어 주고 싶고 그래서 처남들 대학 등록금도 내주고 원룸비도 내주고 용돈도 주고요. 또 심지어 처갓집에 집도 사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나도 아르바이트 하면서 돈을 좀 벌래라고 얘기를 했어요. 남성이 뭐라 그래 몸도 힘드니까 그냥 집에서 쉬어라고 얘기했는데 아내는 집에만 있으니까 너무 심심해라고 얘기하면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리프레임님 벌써 정답을 알고 계세요. 저희는 여기까지만 얘기했는데도. 와, 자, 팀장님, 결혼 5년 차에 집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렇습니다. 남성이 사업이 잘 되니까 출장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남성이 5일간 출장을 갔는데 일이 잘 끝나가지고 하루 먼저
끝냈기 때문에 하루 먼저 귀가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집으로 연락을 안 하고 자기 아내를 놀려줄 생각으로 몰래 집으로 와서 아침 일찍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안 돼. 들어갔더니 부부의 침실에 웬 낯선 남성하고 아내가 쿨쿨 자고 있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이거 황당한 일이죠. 그리고 다른 방을 또 열어봤더니 그곳에는 3살 된 아들이 배변이 든 기저귀를 찬 채 방치돼 있었고 누워가지고 눈이 붕 뜨고 잠이 자고 있었던 것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바람을 피운 남성 같은 경우에는 아내가 식당에서 일하는 남성 아르바이트생하고 바람을 피웠던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마 전에도 가게 문을 닫고 아내가 술 마시는 걸 봤는데 남성이 이거 뭐야 물어봤더니 뭐라고 했냐면 아니야 단순히 직장 동료야 이렇게 해서 그때는 위기를 모면했는데 그 남성하고 남편이 출장한 사이에 이렇게 불륜을 하였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게 25년 전이어서 그때는 간통죄가 있었습니다. 이 뭐 아내하고 상간남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아내가 바람만 피운 게 아니었고요. 남편의 의료보험으로 이 내연남의 맹장 수술을 시켜줬습니다. 아이고. 이 20대 중반이던 내연남은 당시 좀 개인적인 사유로 그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 아내가 좀 안타깝게 여기고 남편의 의료보험을 이용을 해서 수술을 시켜줬던 겁니다. 그런데 제보자인 남성은 결국 이 아내 간통죄를 고소를 취하를 했는데요. 이 사실 남성은 어릴 때 계모 밑에서 자랐는데 정말 서러움을 많이 겪었다고 해요. 그래서 가족들과도 연을 지금 끊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도 아내가 친모다 보니까 좀 아들을 잘 키워줄 거라는 생각에 아내를 차마 이렇게 옥살이를 시킬 수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남성은 아내에게 양육권부터 뭐 친권을 넘겨주면서 당시 살고 있던 집도 주고 앞으로 월세를 받으면서 살라고 또 다른 집도 사줬습니다. 남들이 들으면 좀 바보라고 손가락질하겠지만 이 남성은 그래도 하나뿐인 아들을 위한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다독였다고 합니다. 다 줬구만요. 그렇죠. 이혼을 이제 하면서 내연녀로 도망갔다고 하고요. 남성이 또 아들이 이제 있잖아요. 20년 전에 매달 양육비 300만 원을 꼬박꼬박 건넸다고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양육자는 엄마고 아빠는 양육자가 아닙니다. 비양육자입니다. 아빠를 원망을 하는 거예요. 아마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새 아내를 찾기 위해서 아빠가 떠났다라고 원망을 했던데 가스라이팅을 했겠지. 예, 그런데 이거를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아들을 보는 사람은 엄마니까 굳이 이거를 설명할 필요 없고 차라리 날 미워하라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크면 다 알아듣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참자라고 하면서 결국은 양육비 명목으로 매달 주지 말고 그냥 아예 선지급으로 1억 원을 양육비로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이 생기면 연락하라고 했지만 그 이후로는 아내하고 아들하고 연락이 끊기게 되고요. 그 사이에 10년 전에 사업이 부도가 나서 아이고. 이 사람은 좀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그런 신세가 됐다고 합니다. 자, 부도 사업 실패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아들한테 뭐 양육비 명목으로 1억 원을 줬기 때문에 아유 그래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생각이 1년 전 깨지게 됐다는 거죠. 실제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어떤 여자가 혹시 오빠 아니세요? 오빠 저예요 그러는 거예요. 저의 친구구나. 알아보고서는 오빠 잘 지내셨어요? 오빠 상심 크셨죠? 상처 많이 받으셨죠? 저희도 놀랬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오빠애가 아니라니까 나 깜짝 놀랐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한 대 맞은 망치로 머리 한 대 맞은 느낌인 거예요. 자, 양육비 1억 원 선지급한 아들이 내 아들이 아니에요? 네, 이 남성은 지금은 좀 일용직 노동을 하면서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살고 있는데요. 그런데 길거리에서 전처의 친구가 먼저 알아보고 이 말을 건넸습니다. 근데 상심이 크시죠? 많이 상처받았겠어요. 이러면서 저도 은배가 오빠 아들 아니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남성이 그걸 어떻게 하냐고 물었더니 동네에 소문이 쫙 났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남성이 처가 식구들한테도 좀 확인을 하려고 연락했는데 닿지 않았고요. 너무 답답해서 고향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이 전처의 친한 친구를 만났는데 오히려 모르셨냐고 되물은 거예요. 은배는 다른 남자아이고 지금 전처는 이 은배 생부랑 다시 만나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자, 저희가 이제 뭐 예를 들자고 은배 팀장님 뭐 이름을 그냥 약간 좀 빌려 썼는데, 자, 박 변호사님, 예. 그럼 누구예요? 자, 그 사람이 그때 그 아르바이트생은 아니고요. 이 전처의 첫사랑이었던 사람하고 그 사람이 친아버지로 했고 그 아들을 낳았는데 가만 돌이켜 보니까
뭐 부부관계 별로 안 했었는데 한 번 정도 했고 그때 임신했다는데 아마 전체가 좀 계략을 알리바이를 예, 짰구나. 왜냐하면 임신할 것 같으니까 아, 그때 한번 이렇게 관계를 했던 걸로 보입니다. 세상에. 근데 이제 이 남자 입장에서는 전처 연락처를 알게 되니까 이 전처에 대한 원망보다는 좀 그리움 같은 것도 몰아쳤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하나뿐인 아들이 친자가 아니래요. 그래도 만나보고 싶은데 참아야 하느냐. 박 변호사님. 법적으로는 뭐 복잡한 상황입니다. 이게 사실은 친생 부인의 재판을 또 해야 될 것 같고 친자거든요. 이혼은 했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지금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판단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문가 조언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한 다음에 양육비 지급했던 걸 부당이도로 반환 청구를 할지 시기도 많이 지나 있고 그런 부분까지 상당히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 저는 참 모르겠어요. 내 아들이 아닌 걸 알게 되는데 그걸 만나고 싶으실까 싶기도 하고 말이죠. 그럼요. 기른 정도 정이고 가슴으로 낳는다고 하잖아요.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예뻐서 모든 것을 다 주고 사실은 이혼을 한 것도 다 아들 때문이죠. 그 후에도 아마도 외롭게 힘드실 때마다 내 아들이 어딘가에서 잘 자라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많은 위로를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아내는 저는 충분히 미워하셔도 되고 가능한 한 이제라도 좀 보상을 받으셨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이 아들은 사실은 이 엄마와 아빠 사이에서 외롭게 자란 아들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 만나는 게 누구에게 좋을까? 아들에게도 상처가 될 수 있고 또 이 아들이 생각보다 냉랭할 경우에 또 제보하신 분한테도 상처가 될 수 있어서 아들을 만나는 건 좀 조심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팀장님도 한 말씀 짧게 부탁드립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으로 놔두고요. 새 출발하시는 게 맞지 만날 필요 없다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시나요? 네, 3세번님 만나지 마세요라고 하셨고요. 후후님은 키운 정 무시 못하지요라고 하셨습니다. 한인자님은 다 잊어버리고 새 출발 정답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누구에게나 허락되지 않은 길이라 해서 누구나 즐길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모두가 모터스포츠를 사랑하는 그날까지. 근육, 육아, 아침, 침대. 침대는? 과학. 모두가 아는 숙면 공식. 침대는 과학이다. 에이스 침대. 아들, 얼굴이 왜 그 모양이니? 요즘 관리를 못해서. 이거 챙겨가. 뭔데요? 좋은 것만 넣었다. 보약인가요? 아니? 우루오스. 피부 건강 한 통에 다 담다. 우루오스. 그가 온다. 지금 병원이 온다. 닥터나우. 비대면 진료부터 처방약 픽업까지. 아플 땐 나우. 닥터나우.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행복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4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